통일 직전이던 한반도는 단 11일 만에 영구 분단이 됐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한반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위에서 아래까지 하나의 반도입니다. 같은 산맥이 흐르고 같은 강이 흘러요. 그런데 이 땅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휴전선. 75년째 같은 민족이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이 거의 사라질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평양이 함락됩니다. 김일성은 이미 도망친 뒤였어요. 메가더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병사들을 집에 보내주겠다.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3개월 만에요. 서울에서 기차 타고 평양 가는 세상. 백두산이 당연히 우리 땅인 세상.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 그게 현실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11일 뒤 모든 게 무너집니다. 압록강 건너편에서 30만 명이 넘어왔거든요. 불빛 하나 없이, 소리 하나 없이. 중국 인민지원군입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30만 명이에요. 크리스마스에 집에 간다던 그 군대는 크리스마스에 목숨을 걸고 도망치게 됩니다. 11일, 고작 11일입니다. 통일 직전의 한반도가 영구 분단의 한반도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이 만약에요. 그 30만 명이 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먼저 그 30만 명이 왜 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이건 도박이었어요.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9m, 상륙 가능한 시간은 하루 중 딱 2시간뿐이었어요. 이 좁은 틈으로 함정 211척이 들어가야 했거든요. 합참의장 콜린스는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밀어붙였고 성공했어요. 인천이 뚫리자 전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서울까지 밀고 내려왔던 북한군은 보급로가 끊겼어요. 앞에서는 부산을 뚫지 못하고 뒤에서는 인천에서 유엔군이 올라오고 고속도로에서 앞차는 안 비켜주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사이렌 울리며 쫓아오는 상황인 겁니다. 9월 28일 서울 수복, 10월 1일 38선 돌파, 10월 19일 평양항 함락. 한 달 만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전쟁 초기 약 20만이던 북한군은 절반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됐어요. 10만 명이 한 달 만에 증발한 겁니다. T-34 탱크 242대 중 대부분을 잃었고 야포 수백 문이 유엔군 손에 넘어갔어요. 남은 병력은 뿔뿔이 흩어져서 조직적 저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한 미군 장교의 표현을 빌리면 적군이 아니라 무장 해제된 피난민 행렬이었어요. 유엔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국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38선 이북 땅을 밟았고 미군 병사들은 고향에 편지를 썼어요. 곧 집에 간다. 전쟁은 거의 끝났다. 메가더는 압록강까지 밀어붙이기로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북한은 완전히 끝이에요. 워싱턴에서도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국무부는 이민 점령 이후의 행정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압도적인 승리의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압록강 건너편 중국입니다. 베이징 중난하이. 마오쩌둥은 지도 앞에서 담배를 연신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압록강까지 오면 다음은 우리 차례다. 이건 피해망상이 아니에요. 1950년에 중국은 건국 1년밖에 안 된 나라였거든요. 겨우 내전이 끝났고 경제는 바닥,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게를 겨우 차렸는데
옆에 핵무기 가진 대기업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특히 만주가 문제였습니다. 중국 핵심 산업 시설이 전부 여기 있었거든요. 제철소, 발전소, 군수 공장. 미군이 압록강에 오면 이 모든 게 폭격기 사정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현관문 앞에 총 든 사람이 서 있는데 안 쏠 거야 라고 해도 편하게 잠들 수 있겠어요? 잘 수 없죠. 게다가 마오쩌둥한테는 개인적인 각오도 있었어요. 그의 장남 마오안닝을 직접 이 전쟁에 참전시킵니다. 그리고 마오안닝은 실제로 전사해요. 미군 폭격에 사망한 겁니다. 독재자가 자기 아들까지 전장에 보낸다는 건 그만큼 이 전쟁이 절박했다는 뜻이에요. 스탈린의 압박도 있었어요. 소련은 2차 세계대전에서 2,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국토의 절반이 폐허가 됐고 직접 참전할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한테 떠넘긴 거예요. 너네가 나가서 싸워라. 무기는 줄 테니까. 싸움은 시키고 자기는 뒤에서 구경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하면 동네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형이 동생한테 네가 나가서 때려. 나는 뒤에서 막대기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마저 제대로 안 지켜져요. 스탈린이 약속한 소련 공군 지원은 수주나 늦게 시작됐거든요. 막대기마저 늦게 준 겁니다. 마오쩌둥한테는 또 하나의 셈법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공산국가가 세계 최강 미국에 맞서 싸운다? 이기기만 하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폭발해요. 중국 공산당은 아직 국민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전쟁 승리가 국내 결속력을 끌어올리는 최고의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엄청났습니다. 최고의 명장 림베오가 참전을 거부했어요. 미군은 탱크에 전투기에 항공모함, 하루 포탄 소비량만 수만 발. 중국군은요? 일본군한테 빼앗은 구식 38식 소총이 전부였어요. 방한복도 없고 대포도 부족하고 나무 막대기로 탱크에 덤비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밀어붙였어요. 참전하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가 없다. 사령관은 림베오 대신 펑더화이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밤 3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넜어요. 유령처럼. 자, 여기서 시간을 멈춰봅시다. 만약 림베오의 판단이 통했다면, 만약 마오쩌둥이 멈췄다면, 이건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닙니다. 마오쩌둥은 10월 2일에 참전 전보를 썼다가 보내지 않았어요. 최종 결정은 10월 13일, 11일 동안 번복하고 또 번복한 거예요. 동전이 반대로 떨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30만이 오지 않은 세계에서 한반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나리오 A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예요.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가고 북한 정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중국이 없으면 북한을 도와줄 나라가 사실상 없어요. 소련은 직접 참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 핵무기 약 300개, 소련 겨우 5개, 핵전쟁을 하면 질 게 뻔했거든요. 실제로 한국군 6사단 7연대가 10월 26일에 이미 압록강변 초산에 도달했다가 중국군 때문에 후퇴한 겁니다. 중국이 없었으면 그대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점령과 통치는 다릅니다. 2003년 이라크를 떠올려 보세요. 미국이 3주 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했어요. 후세인 정권은 무너졌죠. 그런데 그 뒤가 진짜 문제였어요. 반군, 종파 갈등, 치안 붕괴. 점령은 쉬웠는데 안정화에 1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점령 이후 사상자가 오히려 더 많았어요.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태백산맥과 개마고원 같은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공산주의 게릴라 소탕전이 수년간 이어졌겠죠. 실제로 한국전쟁 이전에도 지리산 일대에서 빨치산 토벌전이 3년 넘게 벌어졌잖아요.
북한 전역으로 그게 확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 주민 약 900만 명은 5년간 집중적인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미제국주의는 악마라고 매일 외치며 자란 사람들한테 갑자기 미군 해방군입니다 라고 하면 믿겠어요? 안 믿죠. 점령은 한 달이면 되는데 사람의 머릿속을 바꾸는 건 한 세대가 걸립니다.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직접 참전은 안 하더라도 만주 국경 너머에서 잔존 세력에게 무기와 자금을 몰래 넘겨줬을 겁니다. 중국 동북 지방에 게릴라 훈련 캠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무장한 요원들이 두만강을 넘어오는 거죠. 완전한 평정까지는 3년에서 5년은 걸렸을 거예요. 그래도 결국 통일은 됩니다. 독일을 보세요. 동서독 통합에 20년이 넘게 걸렸고 아직도 동쪽 평균 임금이 서쪽의 85% 수준이에요. 한반도도 비슷한 진통을 겪되 75년 뒤가 아니라 1950년대에 통일이 시작됐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완전한 하나의 나라가 돼 있었을 겁니다.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수도권 인구 과밀 문제가 해결되고 원산 앞바다에서 해수욕을 하고 개마고원에 스키 리조트가 생기고 백두산 천지를 수학여행으로 가는 세상. 그게 이 시나리오의 2025년이에요. 시나리오 B. 소련이 핵카드를 꺼내는 시나리오예요.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 참전 전에 이미 소련 조종사들이 비밀리에 묵시5를 몰며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 중이었거든요. 중국어로만 교신하라, 38선,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라, 격추되면 자폭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소련군인데 중국군 복장을 입힌 거예요. 냉전 종식 후 기밀 해제된 사실입니다. 중국이 없는 상황에서 미군이 압록강에 닿으면 스탈린은 최후의 패를 꺼냈을 수 있어요. 한 발짝만 더 올라오면 핵 문제를 고려하겠다. 실제로 메가더 본인도 만주 폭격과 핵무기 사용을 트루먼에게 건의한 적이 있어요. 트루먼이 이걸 거부하고 메가더를 해임한 게 1951년이었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 갈등이 더 일찍 벌어지는 거예요. 트루먼은 한반도 때문에 핵전쟁을 시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아시아 끝에 있는 반도에서 왜 우리 아들들이 죽어야 하느냐는 반전 여론이 강했거든요. 결과는 평양 북쪽 어딘가에 새로운 경계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평양과 개성과 원산과 금강산이 모두 우리 땅이 됩니다. 영토가 지금보다 30에서 40%는 넓어지는 거예요. 인구도 늘고 자원도 늘고 전략적 깊이도 확보됩니다. 지금 북한 지역의 풍부한 지하 자원, 수력 발전 잠재력까지 생각하면 지금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에요. 시나리오 C. 가장 극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미소 빅딜로 한반도 전체가 유엔 관할에 들어가요. 중국이 빠지면 소련의 카드가 확 약해지거든요. 북한이라는 패를 잃은 상태에서 한반도 포기할 테니 유럽에서 물러나라는 냉전식 거래가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냉전 시대에 이런 빅딜은 있었어요. 1955년 오스트리아가 소련과 서방의 타협으로 통일 중립국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한반도가 아시아의 오스트리아가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시나리오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처럼 총을 겨누고 이산가족이 생이별하고 서울에서 평양에 갈 수 없는 이 상황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이 어떤 시나리오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현실로 돌아옵니다. 1950년 10월 25일 운산. 해가 지자 사방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직후 수천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군의 첫 공격이었어요. 미 제8기병연대 3대대가 직격을 맞았습니다. 완전히 허를 찔린 거예요.
이틀간의 전투에서 미군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하지만 메가더는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소수의 중국 자원병일 뿐이다. 대규모 참전은 아니다. 정보 참모가 중국군 대규모 개입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메가더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겁니다. 이게 역사상 최악의 오판 중 하나가 됩니다. 한 달 뒤 12월 25일 중국군 2차 공세가 시작됩니다. 30만이 아니었어요. 이미 50만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20만 명이 더 넘어온 거예요. 그들은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숲과 동굴에 숨고 해가 지면 걸었어요. 미군 정찰기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닥불도 안 피우고 무전기도 안 썼어요. 나팔과 징으로 부대 간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대전에서 나팔이라니 말이 되나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미군의 무선 도청을 무력화시켰어요. 50만 명이 소리 없이 이동한 겁니다.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서울 강남 전체 인구가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적군임. 장진호. 개마고원 한가운데 있는 저수지입니다. 해발 1100m. 미 해병 1사단 약 1만 5천 명이 중국군 12만에게 완전히 포위됐어요. 1대 8. 기온은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냉동실이 보통 영하 18도거든요. 냉동실보다 2배 추운 곳에서 싸운 거예요. 총의 윤활유가 얼어서 방아쇠가 안 당겨졌습니다. 의무병이 모르핀 앰플을 입안에 넣어 녹여야 부상병한테 진통제를 줄 수 있었어요. 혈장도 얼었고 식량 통조림은 망치로 깨야 열렸습니다. 차량 엔진은 30분마다 시동을 걸어야 얼어붙지 않았어요. 중국군은 더 비참했어요. 방한복이 없었거든요. 중국 남부에서 급하게 차출된 부대가 많았는데 솜 군복이 전부였습니다. 전투 전에 동사한 병사가 수천 명이었어요. 어떤 중대는 돌격 자세 그대로 참호에서 얼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총 잡은 손이 얼어붙어 떼어낼 수 없었다고 해요. 미 해병대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적이었지만 인간이 저런 모습으로 죽어 있는 걸 보니 차마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도 그들은 밤마다 돌격해 왔어요. 유엔군은 평양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후퇴합니다. 흥남 철수 작전. 12월에 흥남항에서 10만 군인과 9만 8천 피난민이 193척의 배에 올라탔어요.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에는 정원 60명인 배에 1만 4천 명이 탔습니다. 갑판 위에 화물칸에 빈틈이라는 빈틈에 사람이 꽉 들어찼어요.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부두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 많은 수가 다시는 남쪽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집에 간다던 군대가 크리스마스에 도망치고 있었어요. 통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어요. 그런데 30만 명의 등장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전쟁은 3년을 더 끌었고 수백만 명이 더 죽었어요. 한국군 전사자 약 14만, 민간인 사망자는 수십만 명, 전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시작된 바로 그 38선 근처에서 총성이 멈춥니다.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리고 돌아온 곳이 출발점이었어요.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3년간의 전쟁으로 바뀐 건 거의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대가로 얻은 건 고작 지도 위의 선 하나가 약간 구불구해진 것뿐이었어요. 그 선이 75년 동안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지금의 휴전선이 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경 중국의 참전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마오쩌둥의 안보 불안, 스탈린의 냉혈한 계산, 냉전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모든 힘이 한 방향으로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결단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간 결과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7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 195km, KTX로 1시간이면 갈 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3국을 돌아가야 하는 세계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가장 먼 두 도시, 그 사이를 가르고 있는 건 75년 전 어느 가을밤에 압록강을 건넌 30만 명의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이 만약을 떠올리는 건 역사 덕후의 한가한 상상이 아닙니다. 아직 한반도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 만약이 실현되지 못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지만 만약을 묻는 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왜 갈라졌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지도 보이니까요. 그렇다면 마오쩌둥의 머릿속에서 그날 밤 정확히 어떤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반대파를 어떻게 설득했고 스탈린과는 무슨 거래를 했을까요? 베이징 비밀회의의 전말은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게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밤의 전쟁사였습니다.